행정구역의 변화와 청계천 준설.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한성의 인구 증가와 행정체제 및 공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청계천 준설과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한성부 5부 전체를 그린 지도로 도성밖의 산세와 지세 그리고 도로망이 비교적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붉은색 도로망을 여러분들 보시면 서부와 남부의 도로망이 매우 발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 그 남부, 서부 이쪽 지역의 도로망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들 도로가 한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도에서 보면 여기 남대문과 서대문 그리고 서소문에서 이어지는 그런 길들이 매우 빽빽하게 성 밖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한강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도로망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 밖 서부와 남부의 도로망이 상당히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지도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차시 사전 질문입니다. 다음 네모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조선 전기 한성부 행정체제는 네모로 구성되었다. 네모는 부와 방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한성부 인구는 성안과 성박 중 어느 곳의 인구가 더 많았을까요? 정답은 성안입니다. 자, 임진왜란 후에 한성의 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사회경제적 안정을 되찾으면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조선 후기 서울의 인구는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대체로 18만에서 21만 명 정도를 유지하면서 약간의 증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조선 전기의 10만, 15만 명 정도였던 것에 비해서 인구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만, 그러나 농업사회였던 당시의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수도의 인구는 20만 명 선을 유지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1717년 18세기 초에 한성부의 인구는 23만 8천여 명이고 집은 그 3만 5천여 호였으며 전국의 인구는 683만여 명, 그리고 집은 한 55만 호로 나타나 있습니다. 서울은 1가구에 한 7명 정도, 전국 평균은 한 가구에 12명이 거주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그 통계의 정확성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인구와 주택의 대략적 경향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대가족 제도의 어떤 그런 특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해서 한성부의 행정체제 또한 세분화되게 됩니다. 조선 전기에는 한성부 행정구의 부방체제였는데, 그래서 아까 앞에 그 태조 때는 5부 52방으로 정해 있고 세종 때는 5부 49방으로 조정을 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부방계로 세분화되어서 영조 때 5부 46방 328개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때 도성 내에 11개 방을 폐지하고 새롭게 한강방, 용산방, 서강방 등의 5개 방을 신설했는데 모두 그 서부와 남부의 성박 구역이었어요. 이들 지역이 한강으로 연결되는 성박과 한강 일대의 인구 증가 및 상업 발달을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오 개혁을 단행할 때 1895년에 한성부의 행정구역을 재편해서 부를 서로 바꿔서 5서 47방 288개 775동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예컨대 오늘날 명동의 행정구역에 대비시켜 보면 태조 때는 한성부, 남부, 명례방 이렇게 했어요. 근데 조선 후기에는 한성부, 남부, 명례방, 명례동, 개, 그리고 1894년에는 한성부, 남서, 명례방, 명동계, 명동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성부의 인구 분포와 사회 경제적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18세기 말 1789년에 한성부 인구 통계를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표를 보면 18세기 말 서울의 인구가 한 19만 명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성안의 인구가 한 60%로 성 밖의 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안은 궁궐과 종묘, 관청 등등이 집중된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이고 성 밖은 상대적으로 한산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서부와 남부의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 서부와 남부의 인구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서부의 성 밖의 인구 비중이 서울 전체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그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부와 남부의 인구 비중이 높은 것은 서부와 남부 지역이 도성에서 한강으로 연결되는 지역으로서 한강을 통해 들어온 전국의 물자가 도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부 성밖에는 용산나루, 마포나루 등이 형성되어서 전국의 쌀, 미곡과 생선, 어물 등이 집결되어 도성으로 들어오는 통로였습니다. 게다가 서부와 남부 지역은 서울의 4대 시장으로 손꼽히는 칠패장, 그리고 서소문장 등이 들어서서 상업이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경희궁이 들어서면서 관청이 또 자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더욱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서부와 남부 지역은 상업과 유통업 등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했고 이러한 요인들이 서부와 남부의 인구가 집중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 서울의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 경제적 변화로 서울의 도시 구조에 변화가 나타났으며 도시 정비 사업의 하나로 청계천 준설 사업이 대대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청계천이라는 건 원래 자연하천으로 북악산, 인왕산, 남산에서 그 물줄기가 발원을 해서 서울 도성 안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중랑천에서 합류해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러한 하천입니다. 청계천은 원래 개천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조선 초기 태종 때 이 청계천을 대대로 정비하면서 수로를 정비하고 양쪽에 석축을 쌓고 다리를 개보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청계천에는 산에서 떠내려온 흙과 모래가 퇴적되고 생활하수가 쌓여서 하천 바닥이 높아지고 수질도 악화되어서 위생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이 불어나서 넘쳐서 청계천 주변의 주택이 침수되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에 18세기에 들어서 영조 때 이르러서 도심 한가운데 흐르는 청계천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닥을 파내는 준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1759년에 수도 방위를 담당한 군인들을 동원하고 또 한성 부민들을 동원해서 청계천 상류의 송기교라는 곳에서 그 도성 동쪽 성벽 아래를 흐르는 그 아래에 설치된 오간 수문, 물이 빠져나가는 문이죠.
그런 오간 수문까지 구간을 대상으로 수로를 정비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청계천을 준설 사업을 하는 것은 1760년에 준천사라는 기구를 설치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2월 18일부터 4월 15일까지 57일간에 걸쳐서 대대적인 청계천 준설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공사는 크게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했는데요. 하나는 상류의 송기교에서 오간수문까지, 다른 하나는 오간수문에서 하류에 있는 영도교까지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공사할 때는요, 한성부민 15만 명, 그리고 임금을 주고 고용한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인부들이 6만 명이 동원되었어요. 합해서 21만 명 이상의 인력이 동원되어서 따라서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 이러한 청계천 준설 사업은 바닥을 파내고 물길을 원활하게 조성하는 그런 것이었고, 파낸 그 흙과 모래는 동대문 부근에 쌓아두고 저지대를 메우거나 도로 수축에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청계천 바닥을 파내고 쌓는 그 모래가요, 산과 같이 쌓여가지고 당시에 사람들은 가산, 가짜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문을 정비하면서 그 청계천 양쪽에 양안에 석축 작업도 실시를 쌓았고, 석축을 쌓는 작업도 했고, 하천 주변에 불법적으로 조성된 가옥을 정비하고 주변의 도로와 환경을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당시에 그 청계천 준설 사업을 적극 추진했던 영조가 직접 청계천의 오간수문 위에 행차를 해서 준설 아래에서 청계천 준설 공사하는 장면을 살펴보는 그러한 장면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청계천에 내려가서 바닥을 모래를 파내고 여러 가지를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일꾼들의 모습과, 또는 뭐 이렇게 옆에서 관리하는 관리들의 어떤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영조는 이렇게 친히 현장에 가서 공사를 독려하고 또는 음식을 나누어 주고, 또 청계천 준설 사업이 끝난 후에는 연회를 베풀어서 공사 관련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영조는 청계천 준설 사업을 자신의 중요한 치적으로 내세우고 국가의 중요한 치수 사업을 완수한 것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청계천은요, 도심 한복판을 흐르기 때문에 서울 주민들의 생활 공간이기도 했고 놀이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일상에서 청계천은 여인들이 빨래하는 빨래터가 되기도 했고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청계천에는 많은 다리가 놓여 있어서 건너 다녔는데, 이러한 다리는 하천을 건너는 시설물이지만 정월 대보름에는 청계천 다리 위에서 다리밟기를 하고 달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청계천 다리 위에서 다리밟기를 하는 거는요, 그 다리 위에서 다리밟기를 하면 그 사람의, 우리 인간의 다리, 레그가 건강해져서 1년 내내 건강한 다리로 잘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해서 다리 밟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초파일, 즉 부처가 태어난 날 4월 초파일에는 청계천 다리 주변에서 연등놀이와 그런 행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서울의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난이 심화되면서 1958년부터 청계천 복구 사업이 시행이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청계천을 시멘트로
다 덮여져 있고 그 이후로 다시 고가도로가 건설되어서 도시의 고통난을 해결하는 그러한 도로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서 2005년에 걸쳐 청계천 위에 덮인 시멘트를 걷어내고 원래의 하천 모양으로 복원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두 차례 전쟁 후 서울은 전쟁의 피해를 극복하고 점차 사회 경제적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도 증가해서 20만여 명을 오르내렸습니다. 한성의 행정구역도 세분화되어 재편되었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서부와 남부에 집중되었는데 이들 지역은 상업과 유통업이 발달하고 한강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청계천 준설 사업은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한 취수 사업이자 수질 악화로 인한 전염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위생 사업이기도 했고 하천변의 불법 가업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도시 환경 개선 사업이기도 했습니다.